예, 243쪽에 이제 효력인데요. 유치권자의 권리하고 이제 의무가 나올 텐데, 유치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인도 거절권이에요. 돈 안 주면 당신 거 못 준다. 유치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래서 기억해 보면 대세적 효력,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이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유치권에 대한 재판상 행사가 나오고요. 사례를 들어서 하나 보면, 갑이 을한테 자기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어요. 그래서 을이 이제 공사 대금, 예를 들어 뭐 한 3천만 원 받을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을이 공사 끝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공사 대금을 안 주고 있다면 이 을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계속 돈을 안 주면 유치권이라는 것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지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다. 경매로 넘어가서 병이라는 사람이 요거를 이제 1억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경락인이 이제 소유자가 됐으니까 을한테 와서 이제 내가 소유자다. 그거 나에게 달라라고 하면 경락인에게는 인도해야 될까요? 거절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갑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라도 돈 안 주면 나는 못 나가라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조심하실 점은 이 유치권자가 이 병이라는 경락인에게 3천만 원 줘라고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인도 거절만 하는 거지 얘한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변제 청구, 돈 갚으라는 것은 물권이에요? 채권의 행사예요? 채권은 아무한테나 행사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락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는 있지 얘한테 돈 갚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유치권은 자기가 돈을 못 받으면 경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도 경매권은 인정이 돼요. 근데 경매권은 인정이 되는데 이 경매를 통해서 뭘 받을 수는 없다고 했냐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유치권자가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게 중요하게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어떤 혼동을 가끔 하시냐면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없다라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틀려요. 경매를 할 수 있어요. 경매는 할 수 있지만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1억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더 내야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지만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이 확보된다라는 말을 써요. 그 얘기는 경매대금에서 경매대금 1억 원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데 어느 누구라도 이 을한테 인도받아 가려면 얼마 줘야 돼요? 3천만 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확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매 시의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어떤 말 하냐면 경매에서 가장 위험한 권리 중에 하나라는 말을 써요. 얘는 1억 원에 낙찰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3천만 원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치권은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면 이 건물에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가장 위험한 권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재 잠깐 볼게요. 그래서 그 243쪽에 기억의 밑에 대세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유치권자는 채무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경락인에게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재판상 행사를 해야 되는데 조심하실 점은 마지막에 맨 끝에 마지막에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도 유치권의 존재를 이유로 인도 청구를 배척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얘가 이제 소유자예요. 소유자이면서 채무자고 을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인도를 거절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안 주면 을은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을이 안 주니까 갑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얘가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면 이 의뢰하는 사람은 법원에다가 내가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인도를 거절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법원이 직권 조사할까요? 주장해야 될까요? 주장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한다. 주장을 안 하면 법원이 일일이 조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얘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누가 승소하겠어요? 갑이 승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소유물을 반환하라라고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이제 소장 부분을 을에게 송달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소송 제기하면 소장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소장 부분을 송달한다는 건 소장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공무원들이 복사를 해서 이 을한테 당신한테 소송 제기됐어. 할 말 있으면 좀 해봐. 라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거죠. 그럼 얘가 답변서에다가 난 유치권자야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승소하냐면 갑이 승소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유치권자가 내가 인도를 거절하는 이유는 유치권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법원은 조사해야죠. 조사했더니 이 을이 진짜 유치권자다라면 어떤 판결을 하게 되냐면 상환 급부 판결을 합니다.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하기도 하고 결국 서로에게 급부하라는 거예요. 얘가 유치권자니까 당신은 빨리 돈 주고 당신은 빨리 인도해줘 라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건 소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법원이 상환급부 판결하는 게 딱 2번 나와요. 유치권에서 1번 나오고요. 다음 주에 동시행의 항변권 가면 1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도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이행을 안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법원이 직권조사하여 당사자가 주장해야 돼요. 다 똑같아요. 주장해야 돼요. 그럼 주장하면 서로 동시에 어차피 이행을 해야 될 거니까 법원은 무슨 판결하냐면 상환급부 판결해.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상환급부 판결이 딱 2번 나와요. 유치권에서 1번 나오고 동시행의 항변권에서 1번, 딱 2번. 그럼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물어보겠죠. 상환급부가 2번 나와요. 그렇죠? 유치권하고 동시행의 항변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는 법원이 직권조사하는 게 원칙이겠어요? 아니면 주장하는 게 원칙이에요? 주장하는 게 원칙이에요. 소위 이제 변론주의 원칙이라고 해요. 변론주의.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조사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후견주의라는 게 있는데 후견주의 같은 경우에는 주장 안 해도 법원이 후견인의 입장에서 다 조사를 해줘요. 근데 사실상 인력이나 예산이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주장하는 것만 조사를 하게 되고요.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 중에서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 조사해야 된다라고 수험상으로 중요하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척기간이에요.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고 했어요? 제척기간에. 그렇죠? 취소권은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몇 년?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해야 돼요. 신속하게 끝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법원이 직권조사해요. 그러니까 제척기간은 직권조사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물어보면 당연히 당사자가 주장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어려워요? 아니 뭐가 어려워요? 딱 2개밖에 없대요 지금. 사무부 판결 딱 2번. 유치권에서 1번, 동시행에서 1번 나오고 직권조사는 뭐라고요 아까?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직권조사하는 거고 나머지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셋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법원은 유치권의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 원고 패소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예한다. 서로 주고받으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환급부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권 나오는데 조문 볼게요. 322조 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경매할 수 있어요. 근데 유치권자가 경매할 수 있지만 둘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치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간이변제 충당권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조문을 볼게요. 322조 제2항을 보시면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시계 수리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시계를 경매에 붙일 수 있어요. 근데 경매에 붙이기 좀 그러면 이 시계를 자기 채권 변제에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당, 가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법원에게 청구해야 돼요? 법원에 청구해야죠. 남의 걸 그냥 막 가지면 안 되니까. 법원에 청구해야 되고 그걸 미리 채무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법조문에 뭐라고 제목이 써있냐면 간이변제. 그러니까 간이라는 건 간편하다는 거잖아요. 간편하게 바로 그 목적물을 자기 채권 변제에 뭘 해버린다고요? 충당해버린다는 거예요. 간이변제 충당이고, 다음 페이지에 유치권자 권리 봤으니까 의무가 나오는데 1항을 보시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소위 이제 이걸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불러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보다 더 고도의 주의 의무예요. 남의 거니까 선관주의 의무를 가지고 점유해야 되고요. 2항을 보시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남의 거니까 지 멋대로 막 쓰거나 다른 사람 빌려주거나 담보 잡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단서조항 조심하셔야 돼.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원래 사용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떤 사용은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냐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제 얘기한 게 주택을 공사한 사람이 공사대금을 못 받으니까 주택을 주거 용도로 사용한 거예요. 그럼 주택을 주거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종전의 용법대로 쓴 거죠. 이런 건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 건 가능하다. 그럼 공짜로 써요? 차임은 내야 돼요. 차임은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되고. 그래서 사용되어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까지 기억하시고. 그럼 지금 두 가지 의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주의 의무라고 했냐면 선관주의 의무. 두 번째는 승낙 없이 뭐 하면 안 되냐면 사용, 대여, 담보 제공 못 합니다. 근데 어떤 사용은 가능해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 현상 유지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3항에 보시면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할 때, 전 2항이니까 뭐예요? 위로 두 개. 1항, 2항 다 말하죠. 2항만을 말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전항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다 걸리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 소멸당하는 사유가 1항의 의무와 2항의 의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치권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 마지막으로 저당권입니다. 조문을 한번 볼게요. 356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 일단 이 조문상으로 볼 때 저당물의 소유자가 누구겠어요? 채무자 또는 제3자예요. 이 채무자 또는 제3자를 묶으면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저당권 설정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은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냐면 채무자가 되겠죠. 근데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제3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은 다른 사람 채무를 위해 자기 건물을 담보로 잡히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 설정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점유하라는 거예요? 저당권자예요? 설정자예요? 설정자예요. 만약에 저당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약정을 하면 그건 무효예요. 물권법정주의 위반이니까. 법에서 점유는 설정자가 하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은 첫 번째, 저당권은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점유 취득 시효하려면 20년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점유를 해야 돼요. 근데 저당권은 아예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쇼라는 말이 나올 여지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점유를 안 하니까 뭐가 인정이 안 되겠어요? 우리 물권적 청구는 내용에 따라서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있었어요. 뭐가 안 된다고요? 반환. 그래서 반환 청구가 안 되는 물권이 두 개 있었죠. 저당권하고 지난주에 봤던 지역권. 지역권도 평소에 점유 사용하는 사람은 지역권자가 아니라 지역권 설정자잖아요.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구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저당권은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고 마지막에 경매 시에 뭐 할 수 있냐면 우선 변제 받는 권리가 돼요. 이게 저당권의 의미고 다음 페이지 보죠. 자, 법적 성질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점유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자, 3번에 저당권 설정 계약의 밑에 2번에 성립에서 당사자가 나오는데 당사자는 누구냐면 저당권자와 설정자예요. 저당권자와 설정자.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라고 하면 틀린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물상보증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등기해야죠. 등기. 공시해야 되고 당사자가 뭘 한 거니까 계약, 합의, 법률행위를 한 거죠. 설정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법률행위 했다면 무조건 다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등기라는 건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었다. 그러면 저당권 소멸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거죠. 그럼 불법 말소되면 등기법 시간에 무슨 등기한다고 배웠어요? 말소? 회복 등기할 수 있어요. 말소 회복 등기가 가능하다.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는 회복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 불법 말소가 되면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뭐가 실행됐대요? 경매가 실행됐어요. 그럼 경매가 실행되면 어차피 저당권은 무조건 존속해요, 소멸해요? 아까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저당권이라는 것은 사용하기 위한 권리예요? 돈 받는 게 목적이에요? 사용하는 권리는 아니에요. 그럼 경매가 실행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위에 따라 배당 받을 거 있으면 배당 받고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드셨죠? 그러면 불법 말소가 되지 않았었더라도 경매가 실행되면 저당권은 어차피 어떻게 돼요? 다 소멸할 거였잖아요. 그러면 경매가 이미 실행되어 버렸다면 이제 저당권 말소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경락을 받았는데 저당권이 말소 회복 등기가 돼버리면 누가 어이가 없겠어요? 경락인이죠. 내가 돈 다 내고 경락 받았는데 갑자기 저당권 들어오면 그 돈 또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당권의 객체. 그러니까 저당권은 반드시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시가 안 되면 공시라는 건 이제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등기나 등록이 되는 것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그 얘기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뭐 봤었냐면 나무 봤어요.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예요, 별개예요? 일부예요, 일부. 근데 이 나무만 별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명인 방법이랑 임목법에 의해 등기된 임목. 근데 명인 방법이라는 건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나무에다가 이름표 채우고 이런 게 명인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에는 저당권 설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등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가 된 임목들, 그럼 이건 등기부가 있죠? 그럼 이 임목들은 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 등록이 되는 것만 가능하고. 자, 오른쪽에 4번.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피담보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어가 별로 편안한 용어는 아니죠.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어지는 채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담보 채권이라고 불러요. 피자가 뭐예요? 피자가. 당하다라는 거잖아요. 피동형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되어지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어렵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고민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셔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시험 마지막 가서도 피담보 채권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뭐 고민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건 받을 돈이 있는 거죠. 그 다 받을 돈이 뭐라고요? 채권인데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어려운 용어 아니니까. 보통은 피담보 채권은 돈이겠죠. 금전인데 둘째 줄에 금전 채권에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목적물의 인도 채권을 위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꼭 금전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갑이고요. 제가 을인데 우리끼리 계약을 해서 제가 강의를 잘 해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의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채권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좀 의심스러워요. 이게 말도 안 들을 것 같고. 그러면 저한테 건물이 있다면 이 강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제가 건물이 있다 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금전 채권이에요? 비금전이에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꼭 금전일 필요는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저당권 설정을 해두면 문제는 뭐냐면 뒷사람이 무서워서 들어올 수가 없죠. 얼마 받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비금전 채권이라도 상관없는데 저당권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금전으로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표시를 꼭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셋째 줄에 나오죠. 피담보 채권의 가액을 금전으로 산정하여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효력. 앞에 거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고 저당권의 효력 파트가 이제 시험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먼저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그러니까 경매가 실행되면 어떤 채권까지 담보받느냐라는 거예요. 360조.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때 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줄여서 지연배상이라고 불러요. 지연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한 후에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지연배상은 무제한 담보되는 게 아니라 변제기 지나고 얼마까지만 담보해 준대요? 1년까지만 담보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원본 담보되고요. 2번에 이자. 이자는 얼만큼 담보된대요? 무제한이고요. 3번 위약금은 등기되는 건 담보돼요. 중요한 건 4번이요. 4번은 지연배상은 무제한이 아니라 둘째 줄에 1년분에 한하여 담보가 된다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행비용 담보가 되죠. 자,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고요.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갑이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건물이 경매되었을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우선 변제를 받아가느냐. 그러니까 이 목적물에 의해서 담보되어지는 채권이 어디까지냐라는 걸 보는 건데요. 원본, 이자, 위약금의 약정이 있다면 위약금, 지연이자, 지연배상, 실행비용. 이렇게 5가지가 담보가 돼요. 원본은 뭐 당연히 담보가 되는 거고요. 물론 등기돼야 되고 이자도 담보가 되는데 이자는 얼만큼 담보가 된대요? 무제한이요. 무제한. 위약금은 약정이 있으면 담보되고 당연히 등기되어야 되고요. 지연배상은 무제한이 아니라 얼만큼만? 1년분만 담보가 돼요. 실행비용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먼저 담보가 되죠. 우리가 보통 경매 실행하잖아요. 그럼 경매 실행하면 법원에 가서 제가 채권자이니까 실행합시다라고 하면 그냥 실행해 줄 리가 없죠. 뭘 내야 실행할까요? 이거 내야 돼요. 실행비용을 내야 경매가 시작돼요. 그러면 배당할 때 제일 먼저 누구한테 돈을 배당해 주냐면 실행비용이 제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실용비용 받아서 경매한 거니까 걔 주고 배당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담보가 돼요. 가장 먼저 배당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변제기예요. 돈을 빌려줬다. 원본. 담보되고 이자. 얼만큼 담보가 돼요? 무제한. 근데 이자가 일반 이자가 무제한 담보된다 하더라도 일반 이자는 변제기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지연 이자가 되죠. 그게 지연 배상이에요. 이 지연 배상. 근데 이 지연 배상은 무제한이 아니라 1년까지만 담보가 돼요. 그럼 현재 을이 변제기 지나고 2년까지 돈을 안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보가 되는 건 전액 담보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담보가 돼요. 1년까지만. 그러면 나머지 지연배상 1년분은 못 받는 거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년분 지연 채권은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일반 채권, 일반 채권. 그러니까 일반 채권이라는 얘기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채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재산에 가서 집행하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고 이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는 어디까지만 해주냐면 1년까지만 해줘요. 아니 그러면 받아야 될 돈은 2년인데 왜 1년치까지만 우선 변제를 해주느냐? 이거는 채무자를 위해서일까요?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일까요? 다른 권리자죠. 채무자는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연배상도 무제한 받아가게 해주면 얘가 받아갈 돈이 점점 많아지면 다른 사람 받아갈 돈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딱 1년분으로 한정하겠다고 법이 정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현재 2년치가 됐는데 채무자가 돈이 생겨서 얘한테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얘가 변제할 때는 지연배상 1년분만 변제하면 될까요? 전액 변제해야 될까요? 채무자는, 얘가 지금 채무자잖아요. 얘는 전액 변제. 근데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그 뭐 제3취득자라는 사람 또는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물상보증인은 지연배상 1년분만 변제하면 돼요. 근데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당연히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피담보 채권의 범위예요. 지금 보신 내용은 경매가 실행되면 이 채권자가 어디까지 담보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지연배상 1년분에 한정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목적물의 범위예요. 이 저당권이 이 부동산에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였는데 이 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나무에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저당권은 토지에 뭐가 되었다고요? 부합이, 얘가 부합물이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부합할 때 공부한 건데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라고 했어요. 저당권 설정되기 전에 부합 종물에만 미쳐요? 설정 후에 된 것도 미쳐요? 상관없어요.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전부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이게 부합물이고 여기에 종물이 있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다 미친다. 그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 부합물, 종물, 이 목적 원물은 다 누가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경락인이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저당권의 목적물의 범위라는 것은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면 경락인이 어디까지 취득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 토지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 소나무가 됐다 비싼 소나무예요. 그러면 이 토지를 경락받으려면 토지값만 계산해서 써내면 돼요? 소나무 값도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그럼 그런 목적물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농작물에 미쳐야 안 미쳐요? 그러니까 저당권과 농작물은 하나의 별개. 별개예요. 그럼 안 미치는 거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건물에 미쳐야 안 미쳐요? 건물은 토지의 일부예요? 별개예요? 별개죠.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토지가 경매가 되면 경락인에게 부록으로 건물을 선물하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전혀 별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목적물의 범위예요. 교재 한번 볼게요. 248쪽에 목적물의 범위,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 종물에 미치고요.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강행 규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는 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점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거 등기하면, 미치지 않는다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항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알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등기할 사람들이 아니까. 그래서 1번 나와 있고 359조 볼게요. 과실에 대한 효력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뒷부분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과실이라는 것은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서 얻는 이득이 과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물은 누가 점유합니까, 지금? 설정자죠. 그럼 과실은 누가 취득하는 게 원칙이에요? 설정자가 취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은 설정자가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과실에 미쳐야 안 미쳐요? 과실의 원칙은 미치지 않아요. 안 미치고요. 근데 언제부터 미친대요? 저당 부동산을 압류하면 그때부터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규정을 뒀냐면, 자,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납니다. 일반 원칙대로 과실에는 저당권이 효력이 미치지 않아서 설정자가 계속 수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설정자 입장에서는 저당권의 경매 절차가 빨라지는 게 좋아요? 늦어지는 게 좋아요? 늦어져야죠. 늦어져야 내가 과실 계속 취득하잖아요. 그럼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설정자가 쓸데없이 경매 신청 연기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규정을 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질질질질 끌어도 목적물이 압류되어진 때부터 그 이후에 취득한 건 전부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계속 취득하는 게 원칙이에요. 설정자가 계속 취득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 원칙대로 다 인정해주면 설정자가 경매 절차에 협조 안 하니까 오히려 방해하니까 압류된 이후에 발생한 건 설정자가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토해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럼 이게 언제 압류되는 거냐? 보통 이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 신청하면 이제 법원이 이 경매가 적합한 것인가를 살펴보고 이제 경매를 합니다. 그럼 경매하면 그 부동산에 막 임차 들어오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알게 뭐예요? 그 경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표시해줘야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등기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경매 들어갈 거니까 표시 좀 하세요 라고 하면 등기소에서 그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합니다. 요거를 이제 경매 신청 등기라고 하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소에서 그 부동산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입되는 순간 그 부동산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압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압류된 이후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이후와 같은 말이에요. 그럼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보호 대상이에요? 보여줄 수 없어요?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류된 이후에 취득한 과실은 그건 설정자께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은 과실에 미쳐야 안 미쳐요? 계속 설명했더니 미치겠네. 그죠? 예. 다시. 과실은 사용하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 거예요? 설정자 거예요? 설정자 거예요. 그럼 설정자 거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과실에 미쳐야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설정자 거니까. 근데 언제부터 미친다고요? 압류하면. 저당 부동산을 압류하면 그때부터는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 있고. 자, 이 하나만 더 보세요.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토지에 저당이 달려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갑이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미쳐야 안 미쳐요? 안 미치죠. 별개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토지만을 경매해서
을이 경락을 받게 되었다면 갑은 토지 이용권이 있어요, 없어요? 을이 경락받았으면 얘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이 건물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일까요? 건물 철거해야 돼요. 건물 철거. 토지를 을이 경락받으면 얘는 이 건물을 철거해야 돼요. 근데 멀쩡한 건물을 철거한다는 건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한 일이에요. 가능한 한 건물 철거를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건물 철거를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토지의 저당권자가 토지뿐 아니라 이 건물까지 한꺼번에 경매를 해버리고 이걸 한 사람에게 낙찰시키면 철거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토지의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원칙대로 하면 얘가 건물 경매를 못하니까 토지만 경매되어야 하고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법률로서 그걸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만든 게 소위 일괄경매라는 규정이에요. 365조의 규정.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법률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에 붙이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교재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365조를 보세요. 365조.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걸 법률로 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따라야 되는데 조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축조한 때래요. 그러면 일괄경매가 인정이 되려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있었어도 돼요? 없었어야 돼요? 없었어야 돼요. 건물이 있으면 일괄경매 안 됩니다. 그래서 나대지일 때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나중에 신축된 경우에 한꺼번에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괄경매를 위한 요건으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나대지였어야 돼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어야 한다. 건물이 있는 경우는 안 된다고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건물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 되냐면 건물 소유자는 저당권 설정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건물을 지은 애가 갑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가 누구냐면 저당권 설정자. 이래야만 일괄경매가 돼요.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을 A에게 팔아서 현재 소유자가 A입니다. 일괄경매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게 아니 갑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는데 A 건물을 경매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괄경매가 되려면 건물을 반드시 누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자여야 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일괄경매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일괄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양쪽으로부터 다 받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만 되냐면 토지에서만 되지 건물로부터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얘는 어디에 저당 자분해요? 토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일괄경매가 인정된다고 해서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경매를 가능하긴 하지만 건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 토지의 저당권이 건물에 미친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여기 일괄경매. 일괄경매는 토지의 저당권자가 반드시 해야만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자기 마음이에요. 아니 난 싫어. 난 그냥 토지만 경매할래. 그럼 토지만 경매하면 건물 어떻게 돼요? 철거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의무가 아니라 권리예요. 선택권을 준 거죠. 근데 얘가 일괄경매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서 일괄하여 경매를 하게 되면 그때 우선 변제는 다 받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가 아니라 토지로부터만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의 요건 보시면
기억에 A번에 저당권 설정 후에 저당지상의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B번에 보면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경매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설정자 건물이어야 일괄경매가 되고요. 그럼 효과는 A번은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번도 마찬가지. 대지만의 매각대금으로 경매비용과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는데 충분하다 하더라도 일괄경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토지만 경매해도 자기 빌려준 돈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일괄경매 금지예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야. 뭐 어차피 권리를 준 거니까 선택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고. A번에서는 우선 변제는 어디로부터만 된다고 했냐면 토지, 건물로부터는 우선 변제 받지 못한다. 거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가 나오는데 저당권이 침해당했다. 그러면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침해당하면 저당권에 의해서 뭘 행사할 수 있을까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근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구제 방법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에 침해 행위의 제거 예방이 나와 있죠. 뭐가 없어요? 반환 청구가 없어요. 그래서 끝에서 둘째 줄 마지막에 다만 이렇게 나오죠. 다만 주의할 점은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 물권적 청구할 때 공부한 것처럼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필요하다라고 있었고요. 자, 우리가 그 물권적 청구랑 손해배상 비교할 때 이 그림 봤었어요? 이게 갑내집이고 이게 을내집인데 갑이 빨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좀 나죠, 이제. 근데 이게 바람이 불어서 을내집에 떨어졌어요. 그럼 갑이 을한테 그거 내 옷이에요, 돌려주세요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갑이 을에게 내 빨래 돌려주고 손해배상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례를 보면서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반환 청구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예요. 그럼 물권적 청구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얘 잘못이 아니라도 내 거 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을에게 뭐가 없으니까? 고의과실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내 물권이 침해당하면 침해자의 잘못이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행사하는 거야.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나 병존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언제나 병존할 수는 없죠. 병존하려면 얘한테 뭐가 있어야 되니까? 고의과실. 그래서 병존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함께 행사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에 뭐가 나와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가 있었다. 그러면 모두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구 나오는데 조문 한번 보세요. 362조.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해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당물이 현저하게 감소되면 저당물을 채워두세요, 보충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조문에 설정자에 뭐라고 되냐면 책임 있는 사유예요. 그러니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침해자의 귀책사유가, 설정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4번에 보면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줬고요. 저당을 잡았습니다.
1월 1일 날 빌려줬고 변제기는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을은 12월 31일까지는 돈을 안 갚아도 돼요.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기한의 이익이라고 불렀어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누리는 이익이죠. 자,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7월 1일 날 이 저당물 이만큼을 훼손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을이 한 일은 뭐냐면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인데 이거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채무자가요. 이거 막 저당물 때려 부수고 이러면 기한이익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한이익 상실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 을은 더 이상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7월 1일 날 때려 부수니까 갑이 야, 너 왜 그래? 당장 돈 갚아. 즉시 변제를 청구합니다. 그러면 을은 야, 변제기가 6개월 더 남았어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변제해야 돼요. 변제해야 돼요. 이게 즉시 변제 청구예요. 무슨 말인지 드셨죠? 그러니까 보통 뭐 은행 같은 데 가서 돈 빌리면 계약서 같은 거 쓰잖아요. 거기에 보통 기한이익 상실 사유 같은 거 보셨나요? 네. 뭐 돈을 안 빌려 보셔서 모를 수도 있고 빌려 봤지만 자세히 안 봐서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그거 다 읽어보게 안 하잖아요. 친절하게 이렇게 다 동그라미를 해주고 여기 사인하세요 해서 사인만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뭐뭐가 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이렇게 나와요. 뭐 예를 들어 뭐 이자를 몇 해 안 냈다 뭐 하면 기한이익 상실이에요. 그럼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더 이상 기한이익을 주장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 다 갚아하면 거부할 수 없어요.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갑이요. 꼭 당장 갚아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갑이 야 내가 변제기까지 기다려주고 이자 다 받을 거니까 대신 담보물이 많이 깨졌어. 이거 채워줘 라고 뭘 요구할 수 있다고요? 담보물의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 둘 다 할까요? 하나는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선택해야죠. 담보물 채우라고 그래서 힘들게 채웠더니 당장 갚으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당물 보충 청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럼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건 이 저당물의 보충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누가 잘못한 거죠? 얘가 때려 부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제3자가 훼손시켰대요. 제3자가. 그러면 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한테 저당물 보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당물의 보충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라고 돼요?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이 훼손됐을 때 그때 하는 거지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제3자가 때려 부쉈는데 그걸 설정자에게 채워놓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4번은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뭐라고 돼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한 때는 기한이익을 잃는다. 그럼 기한이익을 잃으니까 저당권자는 당장 갚아 곧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요. 안 갚으면 저당권 바로 실행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담보물 보충 청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거 조문만 볼게요. 361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시험에 잘 나와요. 이번 시험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저당권은 뭐랑 같이 가야 돼요? 채권. 운명을 함께하는 채권이랑 같이 다녀야지 너 저당권만 가져라고 저당권의 분리양도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종성 나오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채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모두 소멸하는 거예요. 저당권도. 이런 성질을 뭐라고 불렀어요? 부종성. 채권과 담보물권은 운명을 함께한다라고 했죠. 그 얘기도 했었어요. 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저당권 등기 말소 시에요? 변제 시에요? 변제 시에요. 채권이 없어지면 무조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전세권도 그 얘기했죠. 전세금 채권이 소멸하면 전세금 채권만 없어져요? 전세권도 소멸해요? 당연히 소멸하죠. 그리고 아까 유치권 봤잖아요.
그럼 유치권의 경우에 돈을 줬어요. 변제했다면 유치권이 남아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게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로서 부종성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물권은 반드시 운명을 함께할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얘기고. 자, 좀 쉬었다가 계약법 들어가시죠.